안녕하세요. 알쓸종잡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시간 쯔빙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그 내용들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과 깔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뱅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들으셨던 내용들도 있겠지만 또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공부하시면서 종교개혁가 깔뱅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가 깔뱅은 좌우명이 이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종교개혁가 깔뱅의 좌우명입니다. 깔뱅은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스위스 제네바, 특별히 16세기의 제네바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초의 유럽은 폐쇄된 사회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 유럽은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약, 나침판, 인쇄술의 발명 등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지리적 대발견 등으로 인해서 금의 유통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왕성하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의 급격한 증가, 무역의 놀라운 확장, 금융 권력의 유례없는 집중, 맹렬한 사회적 격변의 와중에 있었던 새로운 계급이 부상하고 옛 계급들은 쇠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광산과 섬유 부분에서 자본주의 기업들이 세워지게 되고 중세 농촌 사회를 대신해서 중세의 조합식 산업 조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리적 정치적 상황을 보면 깔뱅이 종교개혁의 임무를 완수했던 이 제네바는 스위스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서북쪽으로는 서유럽의 척추골이라 일컫는 쥐라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알프스가 이어져서 쥐라 산맥과 만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쥐라 산맥은 여기 표시된 윗부분이고요. 알프스 산맥은 이 아래쪽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제네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쥐라와 알프스가 만들어낸 골짜기에는 스위스 최대 호수 레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제가 붉은색 좀 흐리지만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해 본 부분들이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레만 호수입니다. 제네바는 산악으로 둘러싸여 협소하고 고립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치적인 특징이 제네바에게 오히려 이점을 줍니다. 알프스 산맥은 거대한 장벽이라기보다는 사람들과 상품들과 더 크게는 문명의 흐름을 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제네바라는 도시가 이런 위치에 생성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네바는 안쪽으로는 스위스 내륙까지 이어지고 밖으로는 프랑스로 나아가는 해상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일찍부터 상업 도시로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때에는 육상 및 수상 교역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상업의 요충지가 되었고, 이런 지리적 이점은 제네바의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늘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제네바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성벽과 방어 시설을 견고하게 세웠는데요. 심지어 성체 가옥이라고 하는 일반 집마저도 군사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반 가정들도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성체 가옥까지도 준비했던 겁니다. 제네바 외부와 내부에서 주변국들의 영향력으로 인한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던 파레과 깔뱅이 추방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깔뱅이 제네바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주변국들의 영향력이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상황을 보면 16세기의 유럽은 대단히 소란한 사회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도 이런 소란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깔뱅이 처음으로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는 1536년입니다. 당시 제네바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간섭이 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다툼과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네바는 깔뱅이 제네바에 오기 전까지 매우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 침체는 당시 제네바에
각종 범죄가 넘쳐나게 했고 정치적 망명자들, 스파이들 그리고 선원들로 가득 차서 술 취함과 매춘이 성행하는 제네바였습니다. 이런 제네바를 유럽에서 가장 냄새나는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깔뱅이 임종 며칠 전 남긴 유언을 보면 그가 처음 제네바에 왔을 때 이 도시는 무법 천지였다고 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제네바는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로 물들었습니다. 이에 깔뱅은 제네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네바 시민들의 행태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 영국, 노르망디, 네덜란드의 합스부르크 등 유럽 전역에서 제네바로 피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제네바 상인들은 밀과 포도주 등의 사재기로 대응을 합니다. 상인들은 수요가 증가하고 값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팔아서 이윤을 챙겼지만 이는 제네바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네바의 물가는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임금은 바닥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피난민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터무니없는 급료를 받고 하인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당시 법정 금리인 5%보다 8배나 많은 40%의 이자를 물리는 고리대금업도 성행했습니다. 깔뱅은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난민 정책을 이주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제네바로 온 피난민들은 사실상 고급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정밀 시계 가공업자, 인쇄업자, 금속 장인, 섬유업자 및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즉 기업가, 은행가, 교사, 법률가, 상인들,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제네바는 사회 전반적인 면, 특히 산업적인 면에서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온 장인들은 질 좋은 천과 시계를 생산했고 이탈리아에서 온 상인들은 재료 공급과 물건 판매를 하였습니다. 인쇄업자들의 제네바 망명으로 제네바는 출판의 중심지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제네바의 피난민의 신분으로 온 이들은 잠재적으로는 위험 요소였으나 그들이 가진 기술로 인해서 제네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으켜졌습니다. 제네바 사회를 안정되게 할 뿐더러 제네바를 스위스 주변 베른, 바젤, 취리히와 견줄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네바에서 깔뱅의 종교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제네바는 14세기부터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대로부터 시장이 발달했지만 유럽의 중심에서 다소 빗겨난 위치였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상업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도 유럽 교역의 중심은 북이탈리아의 도시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과 발트해와 북해의 북방 무역 중심지인 플랑드르와 부르게 같은 도시들, 그리고 중부 유럽의 샹파뉴 같은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년 전쟁과 흑사병을 치르면서 또 기근 등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후퇴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제네바에게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네바의 인구가 2,000명에서 5배인 1만 명으로 고성장을 하였습니다. 14세기 제네바는 유럽의 금융과 상업의 주요 도시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들어서도 다른 유럽 지역들과는 달리 제네바는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는 호황을 누리던 제네바도 사양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서도 제네바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네바와는 별개로 유럽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 경제의 호황은 우선 독일과 보헤미아 같은 나라들의 금속 산업의 발전, 그리고 기술적 혁신 때문이었습니다. 백탄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고 수레들을 목재 궤도 위에 올려 무거운 짐들도 쉽게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광석 생산량이 증대되었고 직물 산업도 번성케 됩니다. 더욱이 대서양에서 해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오는 금, 은 등 귀금속의 양이 늘어가며 유럽 경제가 활력을 찾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럽 경제의 중심지들이 대서양 연안으로 옮겨집니다. 이는 내륙 깊이 자리한 제네바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제네바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다 준 건 망명자들이었습니다. 이전 제네바는 산업적인 면에서 내세울 곳이 없었는데 망명자들로 인해서
산업적인 면에서 활력을 얻은 겁니다. 이태리에서 온 상인들과 프랑스에서 망명해온 숙련된 장인들로 인해서 제네바는 직물 산업, 시계 산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업자도 제네바로 망명을 해옵니다. 그를 필두로 해서 제네바 출판 산업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합니다. 이외에도 금세공술, 보석업과 같은 산업도 발달합니다. 그래야 16세기 중반 이후 제네바는 새로운 산업의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급속하게 발전했다는 거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많은 부가 축적됨에 따른 빈부의 격차도 생겼습니다. 또한 유럽 전 지역에서 몰려오는 피난민들은 제네바의 물질적 빈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칼뱅의 시선에서 그 당시 사회와 대중들이 처한 현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사역해야 할 자리였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 이 문제는 곧 칼뱅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임금에 대한 문제, 대부와 이자에 대한 문제 등 제네바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적 사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럼 칼뱅은 어떤 인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루터의 영향이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국한되었다면 또 츠빙글리의 사상이 취리히와 스위스 몇몇 도시들에 영향을 미쳤다면 깔뱅의 사상은 제네바를 위시한 스위스는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폴란드 등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뉴 잉글랜드를 거쳐서 한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라고 불리는 전통은 대부분 이 깔뱅에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영향력은 단지 신학과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방대한 영역에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깔뱅의 생애와 그의 주요 사역들을 보겠습니다. 깔뱅은 루터와 츠빙글리보다 25년 후인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작은 마을인 누아용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당 참사회의 일원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급으로는 중산층 부르주아에 속했는데 재정을 담당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깔뱅은 어릴 적부터 경제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훗날 깔뱅이 어떤 종교 개혁자들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깔뱅이 어린 시절에 단명하였습니다. 깔뱅이 14세가 되었을 때 파리의 라 마르슈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라틴 문법과 수사학을 배웠고 그 후에 몽테규 대학으로 옮겨 철학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법률을 공부하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 아버지의 권유로 1528년 초 오를레앙 대학으로 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9년 여름에는 부르주 대학으로 옮겨서 법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깔뱅이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활동의 배경이 됩니다. 1532년 깔뱅은 자신의 첫 저서 세네카의 책 관용론에 대한 주석서를 출간함으로 인문주의자로서의 첫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깔뱅은 일반적인 인문주의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오랫동안 세심하게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깔뱅은 대략 1532년에서 1533년경 종교개혁의 복음적 신앙과 사상을 받아들여 개신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즈음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프랑스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바젤로 갑니다. 바젤에서 지냈던 1536년 3월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간합니다. 잠시 고향 누아용으로 가서 몇 가지 집안일을 해결한 깔뱅은 스트라스부르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스트라스부르로 다시 가려고 했지만 프랑스와 1세와 카를 5세의 군사적인 대치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잠시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고 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제네바 1차 사역에 시작된 부분인데요. 깔뱅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파레를 만납니다. 파렐은 기독교 강요의 저자가 제네바에 머문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칼뱅이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파렐이 하나님의 저주를 들먹이며 압박을 하자 결국 운명의 도시인 제네바에서 사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파렐의 제안을 수락한 깔뱅은 1536년부터 1538년까지 3년간 제네바에 체류하면서 먼저 제네바 교회를 재조직하는 일에 힘을 쏟게 됩니다. 당시 제네바 교회는 종교개혁 후 교리적 신학적 삶과 도덕이라는 영역에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깔뱅은 야심차게 활동하는데 반대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네바 토착 세력은 외부에서 온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개혁 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베른이 제네바의 과격한 이 개혁을 반대하면서 깔뱅과 파레는 결국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추방된 깔뱅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스트라스부르에 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부처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처가 깔뱅을 부른 겁니다. 1538년 9월 초 스트라스부르에 간 깔뱅은 그곳에서 1538년부터 41년까지 3년간을 지내면서 프랑스 망명자들의 교회를 담당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성서 강의도 하는데 깔뱅은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던 이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때였다라고 회고합니다. 1540년 다른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의 중매로 이들레트 드비르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 개정판, 로마서 주석, 성만찬에 관한 논문, 사톨레토에게 보내는 답변 등을 썼습니다. 깔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부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때의 경험은 대부분 제네바에서의 사역에 이어져서 도입이 됩니다. 이처럼 깔뱅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자로, 교수로, 저술가로, 중재자로서의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깔뱅과 종교개혁가들이 떠난 제네바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를 해결할 인물로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깔뱅이 대두되었고 제네바시 소위원회는 깔뱅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깔뱅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과 달리 제네바에서는 험난한 길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죽을 고비를 맞는 것이 제네바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할 만큼 깔뱅은 제네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제네바로 돌아오라는 당신의 요구만은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541년 9월 제네바로 가서 제2차 제네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541년 9월 제네바로 가기로 결정한 깔뱅은 아내 이틀레트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깔뱅은 제네바에서 아내와 가족들을 다시 초청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549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깔뱅이 예견했던 것처럼 제네바로 돌아와서 제네바에서 행하는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네바가 개혁교회의 요람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541년부터 1555년까지 적어도 14년 동안 깔뱅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과 같은 험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깔뱅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그러나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갑니다. 깔뱅은 먼저 교회법과 시민법을 정비하고 직제에 따른 기관의 설립, 개혁 종교를 수립하게 할 신앙 고백서, 신앙 교육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때 깔뱅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합니다. 또한 제네바 목사회, 콩그레가시온을 만들어서 성서 연구, 신학 토론, 그리고 현안들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제네바를 넘어 인근 개혁 도시들과 프랑스 교회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의 깔뱅의 사역은 다양한 경제적 불의, 억압 및 횡포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제 및 복지 사역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종합구빈원 그리고 프랑스 기금입니다. 종합구빈원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제네바에 있었던 여러 구빈원을 1535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칼뱅은 구빈원의 최초 설립자는 아니었지만 종합구빈원의 성경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구빈원을 더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깔뱅은 분산되어 있던 구제 기관들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더욱 효과적인 활동이 되게 했습니다. 종합구빈원은 가난한 자, 고아, 노인들을 거두고 돕는 종합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종합구빈원을 통해서 제네바는 복지 정책의 개혁에 있어서 개신교 진영의 모범 사례가 됩니다. 1540년대 중반에 이르러 종합구빈원은 더 이상 제네바의 모든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자유를 찾아 제네바로 피난 온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본래 종합구빈원은 제네바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당시 상황에서 발생한 피난민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한 것이 프랑스 기금이었습니다. 피난민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이었고 이들로 인해 제네바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외국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라는 시도들이 있었고 깔뱅은 이 문제를 프랑스 기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프랑스 기금은 초창기 프랑스인들의 기부로 운영이 되었고 제네바 시민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기부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금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한 것이었고 질병과 장애로 인해 자활이 어려운 이들을 평생 도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깔뱅이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기금을 통해 보여준 활동은 교회의 책무 가운데 이웃사랑의 법칙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칼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 도덕적 위기에 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보내시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의 사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방위적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교회의 책임자로서 그는 활동했습니다. 또한 깔뱅은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언자로 또 법률가로도 활동하면서 제네바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깔뱅에게 있어 중요한 모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은 자신이 직면해야 하는 일이나 싸움이나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든 열심을 다해 최선으로 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네바에서의 깔뱅이 보낸 시간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깔뱅의 헌신과 노력은 1556년 제네바를 방문했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의 평가로 증명이 됩니다. 녹스는 제네바를 보고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깔뱅은 1564년 5월 27일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제네바의 목회자로 개신교 진영의 종교 개혁가로 교육자와 신학자로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럼 깔뱅의 신학적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깔뱅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깔뱅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영원 구원을 위한 신학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깔뱅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먼저 교회를 뜻합니다. 깔뱅은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또한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으로만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목적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대외적 책임인 사회적, 정치적 책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흩어지는 교회로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깔뱅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넘어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존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경제, 정치, 사회 등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깔뱅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목적을 갖는 겁니다. 깔뱅은 사회도 개인의 삶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교와 세상 사이의 완전한 분리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공통된 과제 앞에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깔뱅이 말하는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의, 인간의 전반적인 삶 등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행사되는 것이 깔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깔뱅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깔뱅은 당시 제네바가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깔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깨어졌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 등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깔뱅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제네바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제네바 전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깔뱅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깔뱅의 신학은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와 인간 이해입니다. 깔뱅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창조주에게 속해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타락했고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부패하였다라고 깔뱅은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깔뱅은 복음이 있기에 인간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간을 만납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름으로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연합함으로써 인간은 새 본성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인 겁니다. 새 본성은 성화를 통하여 인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날 것이지만 현재와 죽을 때까지는 늘 깨어진 인간의 본성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깔뱅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한 깔뱅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형제 자매이며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이란 홀로가 아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관계를 맺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또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유지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깔뱅은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잃어버린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깔뱅이 말하는 거듭남이고 성화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경하게 됩니다. 이는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깔뱅이 지향하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깔뱅이 말하는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에게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 이해는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깔뱅은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깔뱅은 종교개혁자이기 전에 성경 교사이고 성경 해석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의 중심에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를 둡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깔뱅의 신학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의 신학적 특징을 설명할 때 성경 본문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주석 작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깔뱅은 성경 해석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제외한 신약의 모든 책을 주석했고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 및 시편과 예언서들도 주석하였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작들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주석가였고 그의 주석서들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렇듯 깔뱅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에 최대한 근접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의 관심은 언제나 성경을 향했고 그의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깔뱅이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다른 인문주의자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깔뱅에 따르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혹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책을 내어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눈이 흐리기 때문에 두 단어도 연달아 읽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하여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다. 깔뱅은 성경은 안경과 같다라고 합니다. 안경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참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네 번째로 소명입니다. 특별히 이 소명은 직업과 관련이 되는데요. 깔뱅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곧 부르심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일과 관련한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깨닫고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깔뱅에게 소명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깔뱅의 소명이라는 이 개념은 그보다 앞서 종교개혁을 행했던 루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루터는 처음으로 소명과 직업을 연결 지은 인물인데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직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것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루터는 성직만이 신성한 부르심이라 하지 않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소명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직업은 차등이 있지 않고 다만 그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루터의 소명 사상은 깔뱅에게 이어졌는데 깔뱅은 루터에게 보이는 전통주의적인 면, 즉 농업을 가장 중시하는 그의 직업관을 뛰어넘어서 상업과 다양한 직업을 인정하는 근대적 직업관념을 발전시켰으며 직업 소명의 체계를 마련합니다. 깔뱅은 소명을 통해서 직업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공공선을 위한 것인지를 봅니다. 즉, 깔뱅은 직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직업을 맹목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신자로서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했고 무엇보다 직업을 소명으로 볼 때 공공선을 추구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깔뱅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나누어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종교개혁 사상의 완성자로서의 깔뱅을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깔뱅은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나 즈빙글리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한 2세대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뱅은 처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나 즈빙글리보다 더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위상을 조명할 수 있었고 1세대 종교개혁자들이 드러낸 약점을 보완하고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찬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깔뱅은 성만찬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던 루터주의자들과 쯔빙글리주의자들을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제서를 주장하는 루터와 기념서를 주장하는 쯔빙글리, 이 둘을 통합하고자 영적 임재서를 내세웠습니다.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과 취리 합의가 깔뱅의 이런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깔뱅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프로테스탄트는 사랑의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친다는 오해를 만든 측면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더불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한 성화를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학이 결코 편향된 가르침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상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깔뱅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필요하며 신앙 고백과 성만찬 참여와 더불어서 거룩한 삶이 성도의 표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보다 성화를 먼저 다루고 있다라는 점 등은 깔뱅이 이 성화를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루터가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둔 반면 깔뱅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정치의 유기적인 구조들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가 2세대 종교 개혁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신학자로서의 깔뱅을 보겠습니다. 깔뱅의 사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상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1세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회론과 구별되는 프로테스탄트의 교회론을 만들어낼 여유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로마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분리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위한 독자적인 교회론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교회를 지탱하고 성도를 세우는 권징에 대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이루어지는 사중직제에 대하여,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표준을 이때 세웠습니다. 깔뱅의 평생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그는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평생을 씨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깔뱅은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가지고 이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안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성도 간의 섬김과 세상을 향한 구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이 거행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니다. 이처럼 깔뱅은 말씀 선포, 구제, 성만찬, 기도, 찬양, 이것이 예배의 내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깔뱅은 예배에서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중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시편 찬송을 강조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을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깔뱅은 신자들이 모두 함께 자신들의 언어로 노래하는 회중 찬양을 옹호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시편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편 찬송을 선호하였습니다. 1539년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처음으로 출간합니다. 18곡이 수록되었는데 이 중 6곡에 깔뱅 자신이 직접 가사를 붙였습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그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라고 깔뱅은 설명합니다. 경공과 학문을 강조한 교육자로서의 깔뱅도 보겠습니다. 1536년 제네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깔뱅은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대단히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깔뱅은 교회의 법령에서 이미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표현했지만 그 계획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데는 무려 18년이나 걸렸습니다. 1559년 6월 5일 마침내 제네바 아카데미가 공식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종교개혁 사상, 특히 개혁교회 전통을 온 유럽에 전파하는 요람이었습니다. 유럽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배운 개혁교회 이상을 실현했고, 이를 통해 개혁교회 전통은 명실상부한 국제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특징 중 하나는 인문학과 교양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성서에 대한 교육 외에도 수많은 고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필두로 수사학, 자연과학과 같은 과목들을 포함합니다. 신학과 더불어서 인문학과 교양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네바 아카데미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추구합니다. 지적인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무익한 지식이 아니라 인문주의에 기초한 유용하고 실천적인 지식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깔뱅은 교회를 살리고 신자들에게 경건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아카데미는 교회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는 결코 분리된 기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님의 기관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추구한 활동가로서의 깔뱅도 보겠습니다. 깔뱅의 개혁운동은 교회와 학교에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는 민주정치에 근접하는 귀족 정치를 제안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깔뱅은 경제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전까지 금기시 되던 이자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독창적인 입장을 보여서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생산을 위한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터부시되었던 상업의 가치를 인정했고 노동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특히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위탁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지 사역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깔뱅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네바에 이미 존재하던 사회복지기관들, 구빈원들을 종합시켜서 성서적 전거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던 구빈원장과 행정관들을 교회와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그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종합구빈원만으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프랑스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였습니다. 프랑스 기금은 앞서 또 설명했던 것처럼 주로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망명을 온 피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깔뱅은 프랑스 기금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그 자신이 정기적으로 기부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가 깔뱅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깔뱅을 중심으로 한 제네바의 종교 개혁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제네바의 진정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역사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서구 역사에 매우 깊은 흔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킨 사건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깔뱅이 끼친 영향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16세기와 21세기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깔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깔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남긴 소중한 유산들로부터 근본 원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잘 적용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깔뱅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를 3개 준비해 봤습니다. 1번 퀴즈입니다. 깔뱅이 종교개혁을 위해 힘썼던 곳으로 한때는 유럽에서 가장 냄새나는 도시였으나 존 녹스에게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칭송받은 이곳은 어디인가요? 1번 제노아, 2번 제주도, 3번 제천, 4번 제네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입니다. 깔뱅에게 있어 중요한 모토는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3번 퀴즈입니다. 깔뱅의 신학적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2번
공동체와 인간 이해. 3번 오직 힘으로. 4번 소명. 벌써 네 번째 강의이고요. 이제 두 번만 더 강의가 진행되면 알쓸 종잡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잘 함께 해주시고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강의 잘 참여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